발사 성공.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 분류는 달랐습니다. 그날 새벽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성공이 지워지고 대신 들어간 단어 통제 불가. 근거는 단 하나. 17초. 그 숫자 하나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잠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웰스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안보 싱크탱크에서 궤도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각국의 발사체 시험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매주 서너 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인도의 통신 위성, 일본의 관측 로켓, 유럽의 재사용 발사체 실험 같은 것들이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패턴을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죠.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누리호라는 이름의 발사체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차례 성공한 기록이 있었고 이번도 예정된 시험 발사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데이터를 받아 양식에 맞춰 정리하고 상부에 보고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초였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있던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는 전날 밤 자동으로 생성된 보고서 초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사는 성공이었고 페이로드도 정상 궤도에 안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검토만 하고 승인 버튼을 누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 상단에 빨간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플래그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검토 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사 성공인데 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플래그는 보통 실패하거나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을 때 뜨는 것이거든요. 성공한 발사에 이런 표시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8년간 본 기억이 한두 번뿐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사 시간, 궤도 진입고도, 페이로드 분리 시점.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더 깔끔한 수치들이었죠. 연료 소모율도 효율적이었고 궤도 편차도 허용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저는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플래그가 발생한 시점은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자동 분석 알고리즘이 돌아가던 중이었죠. 알고리즘은 과거 20년간의 발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단계별 수치를 비교하고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신뢰도는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걸린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성공이 이유일 리는 없었습니다. 성공은 늘 있던 일이니까요. 한국은 이미 몇 번이나 성공했고 이번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발표도 없었죠. 하지만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지난 3차 발사 데이터를 옆에 띄워놓고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점화 시간, 추력 곡선, 고도 변화율.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데이터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궤도 보정 로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숫자들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엔진 점화, 1단 분리, 2단 점화, 페이로드 분리. 모든 단계가 교과서처럼 깔끔했습니다. 시간차도 정확했고 추력 변화도 예측 범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발사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축에 속했죠.
보통 발사체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미세한 진동이나 편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람의 영향도 있고 연료 연소 속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완벽한 발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노이즈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누리호 4차는 달랐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처음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센서가 잘못 기록했거나 전송 과정에서 값이 뭉개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 코드를 돌려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정상이었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궤도 보정 로그였습니다. 보통 발사체는 궤도에 진입한 후 몇 차례 미세한 보정을 합니다. 목표 궤도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 과정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센서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고 자세 제어 추진기를 점화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누리호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게다가 보정 횟수도 단 2번이었습니다. 3차 발사 때는 5번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궤도 오차율 0.08%.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수치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값이었습니다. 미국 팰컨 9의 평균이 0.15%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팰컨 9은 재사용 발사체라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보정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정 1분 20초, 두 번째 보정 58초, 합쳐서 2분 18초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센서 데이터를 받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보정 명령이 내려진 셈이었습니다. 계산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완벽해서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의심스러운 법이니까요. 그때 제 동료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뭐 문제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너무 정상적이라서요.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더 구체적인 궤도 데이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짧은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정상 접근체 감지. 자동 회피 기동 실행.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피 기동이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후 14분 33초 고도. 약 520km 지점에서 누리호의 센서가 예상하지 못한 물체를 감지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체의 정체는 불명이었지만 궤도상 접근 속도로 볼 때 우주 쓰레기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감지 후 회피까지 걸린 시간 17초. 17초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인 발사체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 2분에서 3분은 걸립니다. 센서 데이터를 지상 관제소로 보내고 분석하고 회피 여부를 결정하고 명령을 다시 올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자동화된 시스템이라 해도 30초는 걸립니다. 그런데 17초라니요. 저는 미국 우주군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회피 기동 최소 소요 시간 45초. 실전 적용 권장 시간 90초 이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30초 이하 대응은 이론상 가능하나 오작동 위험으로 인해 실전 적용 불가. 저는 화면과 매뉴얼을 번갈아 봤습니다. 17초는 그 어떤 기준에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피 기동의 정확도였습니다. 자세 변경 각도 3.2도. 추진제 소모량 2.1kg. 회피 후 궤도 복귀 시간 40초. 이 모든 게 최저값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 속도라면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돼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 과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죠. 모든 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뤄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우주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데이터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상사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봅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17초.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와 분석팀 동료 셋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데이터를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점화부터 궤도 진입까지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발사니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궤도 보정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보정이 2번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3분 안에 끝났습니다.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센서 오류 아닙니까? 저는 검증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오류는 없었습니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는 회피 기동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17초라는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도 검토했고 센서 로그도 대조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동 시스템이라 해도 이렇게 빠를 순 없어요. 통신 지연만 해도 최소 3초는 걸립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통신 로그였습니다. 지상 관제소와의 통신 기록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피 기동 중에는 지상과 통신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회피 후 궤도 복귀까지 40초라니. 이건 계획된 기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회피 각도, 추진제 사용량, 복귀 시간. 모든 게 최저값이었습니다. 마치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린 것 같았죠. 상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온보드 AI입니다. 발사체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실행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한국에 있었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상사가 의자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통합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했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하죠? 지금까지는 한국을 개발 단계 국가로 분류했는데.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겠네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럼 선진국 대열에 넣습니까?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질문이 바뀐 겁니다. 이제 물어야 할 건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분석 보고서 작성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완료해 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회의실에 남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7초.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나라들도 기술은 있었습니다. 예산도 있었죠.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방식을 택한 걸까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작성된 한국 우주개발평가 보고서였죠. 그때 저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은 20년 이상 지연돼 있다. 독자적 발사 능력 확보까지 최소 15년 소요 예상.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이 아니라 5년 만에 해냈더군요.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저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러시아 기술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에 핵심 기술은 받을 수 없었죠. 2000년대에는 유럽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습니다.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2차 발사 실패, 겨우 3차에서 성공했죠. 하지만 그것도 러시아가 만든 1단 엔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독자 기술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말이죠. 저는 개발 일정표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보통 우주 선진국들은 한 단계를 마스터하는데 5년에서 10년을 씁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안전을 확보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동시에 여러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엔진 개발과 제어 시스템 개발을 병행했고 발사대 건설과 시험 발사를 겹쳐서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빨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았을 때 한국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중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막혔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 기술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한국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이 방식이었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대신 모든 걸 통합했습니다. 기존의 안전한 방식을 버리고 위험하지만 빠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물리학의 한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이걸 해낸 겁니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안전 절차를 통과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일본은 더 신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존 우주 개발 패러다임과 다르다. 이들은 단계적 발전이 아닌 통합적 도약을 선택했다.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차를 타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가 있는 곳이었죠.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센터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온다는 걸 알면 경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한국 측은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기술 교류 차원에서 좋은 기회라고 했죠. 안내를 맡은 김 박사라는 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발사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하지만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었고 각 담당자의 자리가 긴밀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적어서 더 밀착해서 일합니다. 그게 오히려 소통을 빠르게 만들었죠.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센서에서 제어까지 중간 단계를 최소화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이 17초 만에 회피 기동을 실행한 건가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온보드 컴퓨터가 자율 판단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그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고 싶었습니다. 왜 필요했죠? 엔지니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었죠. 따라가려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지만 위험한 길을요. 엔지니어가 저를 봤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그 엔지니어와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를 한잔하고 나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따라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고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모든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17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세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보이는 발사대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상부에 올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었다.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관련 분류 코드를 수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항목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 단계 국가, 기술 협력 대상. 저는 그 문장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예외 변수.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외 변수. 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수였습니다. 계산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계산을 바꾸는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코드를 쓴 게 언제였죠? 동료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997년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만의 변경이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분류 코드 변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코드가 저장됐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새로운 분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발사체 계획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달 탐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화성이었죠. 저는 일정표를 봤습니다. 10년 안에 달 착륙, 20년 안에 화성 궤도 진입. 다른 나라 같았으면 30년, 40년 걸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료는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들은 이미 우리 예상을 넘어섰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을 기존 기준에 맞추지 말 것.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지구를 관측하고 있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한국 방문 때 받은 작은 기념품을 꺼냈습니다. 누리호 모형이었죠. 김 박사가 떠날 때 건네줬던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고 느꼈습니다. 이 작은 모형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을까요? 밤을 새워 설계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테스트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리호는 로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한 세대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17초라는 숫자 뒤에는 수십 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숫자가 된 겁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지의 증명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따라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고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 개발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쓴 보고서가 누군가에게 읽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도, 그들의 결단, 그들의 방식을 말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 한국 국기가 작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오른 그날 한국도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썼던 평가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20년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번의 발사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국을 계산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을 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17초라는 숫자로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 무게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뉴스에 기록되지 않은 결정적인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